한국 소설 토끼의 간. 저자 김동인. 한 달 전에는 백제 의자왕이 몸소 대군을 이끌고 와서 신라를 침략하여 이 나라 신라의 40여 성을 빼앗았다. 그 놀란 가슴이 내려앉기도 전에 8월에 들면서 백제는 또 장군 윤충을 시켜서 신라의 대하성을 쳐들어온다는 놀라운 소식이 계림의 천지를 또다시 들썩이게 하였다. 이 소식이 들어오자마자 꼬리를 물고 따라 들어오는 소식은 대하성은 함락되었다. 대하성 도독 김품석 이하는 모두 죽었다. 하는 놀랍고도 참담한 소식이었다. 그 뒤를 이어서 보고가 이르렀다. 그 보고에 의하면 대하성이 백제 장군 윤충의 군사에게 포위되자 대하성 성내에서는 반역자의 분란이 일어났다. 대하성 도독 김품석의 막하에 점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점일에게는 젊고 아리따운 아내가 있었다. 도독 김품석은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여 점일의 아내를 빼앗았다. 이 때문에 도독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점일은 백제의 정벌군이 이르자 안에 빼앗긴 분풀이로 자기 나라를 배반하고 백제군에게 내응하여 성내의 각 창고를 불러오며 성내에서 난을 일으켰다. 그러지 않아도 백제의 위세를 도저히 대적치 못하겠거늘 성내의 반역 분자까지 생기고 보니 인제는 이 대하성은 더 볼 나위가 없게 되었다. 일이 이렇게 되매 김품석의 막하에 서천이라는 사람이 성에 올라가서 적장 윤충에게 내 목숨만 보전해 주신다면 성을 들어 항복해 하오리다 하고 굴복할 뜻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윤충에게서 온 성이 항복을 하면 생명을 보전해 주마웨라는 대답을 얻은 서천은 도독 김품석에게 그 뜻을 전하여 동의를 얻고 다른 사람에게도 모두 그 뜻으로 권고를 하여 동의케 하였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죽죽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 어머니가 내 이름을 죽죽이라고 지어주신 것은 꺾어질지언정 굴하지 말라는 뜻인데 내 어찌 죽기를 두려워하여 적에게 굴하랴 하며 동지를 모아가지고 끝끝내 항전하기로 하였다. 항복한 무리들은 도독 김품석 이하 서천이며 그 밖에 허다한 장졸 백성들은 성문을 열고 목숨을 보전하려 성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목숨을 보전하러 나간 무리들은 백제의 군사에게 전멸을 당하였다. 성을 들어 항복한다더니 아직 성내에 적지 않은 군병이 있지 않느냐. 그럼에 생명보전을 허락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백제의 구실이었다. 이 항복한 국민이 성 밖으로 나간 뒤에 죽죽은 성문을 굳게 닫고 남은 무리를 지휘하여 백제 군사에게 대항을 하여 용감히 싸워 최후의 한 군사까지도 남지 않고 백제군의 칼 아래에 장렬한 전사를 하였다. 그 항복한 무리에 섞여 부끄러운 목숨을 그냥 어떻게 유지하여 보려고 대하성을 빠져나오다가 죽은 사람 가운데는 도독 김품석의 아내 고타조가 있었다. 고타조는 신라 이찬 김춘추의 딸이었다. 이찬은 신라 때 17관 등 가운데 두 번째에 해당하는 벼슬이었다. 8월. 찌는 듯한 더위가 아직 심할 때였지만 아침 저녁은 꽤 서늘하였다. 김춘추는 바야흐로 대궐에 들어가서 임금께 대하성에 구원병을 보내야 하겠다는 말씀을 아뢰려고 할 때에 대하성 함락의 보도가 이른 것이었다. 무엇이라고? 행차를 나가려던 발을 김춘추는 멈추었다. 한 달 전에는 미후 등 40여 성을 백제에게 빼앗겼다. 그 상처가 낫기는커녕 그 상처의 아픔을 명료히 감각할 겨를도 없이 지금 또 대하성을 잃는다? 백제의 횡포를 미워하는 생각보다도 내 나라의 미약함을 한탄하기보다도 다만 이 연달은 불행에 망연자실할 뿐이었다. 나가려던 발을 멈추고 기둥에 몸을 기대인 채 얼빠진 사람같이 우두커니 서버렸다. 죽기가 두려워서 성을 들어 항복하려다가 제 목숨까지 잃어버린 사위 김품석의 더럽고 치사한 행위를 밉게 보랴. 이름 모를 백성들을 연이어 일으켜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무고한 백성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남의 국토를 침식하는 백제의 행위를 괘씸히 보랴. 또는 자기의 딸 고타조는 고귀한 가문의 딸로 태어나서 고귀한 가문에 출가한 것이 결국에 있어서는 비겁한 매국노의 아내로 그나마 남편의 이쁨조차 받지 못하고 남편은 남의 유부녀에게 혹하여 그것이 원인되어 지키던 성을 잃고 지위와 신분을 잃고 종래 생명까지 잃는다는 인생 최대의 비극을 겪고
불충불이한 남편과 함께 적에게 해를 입어 죽은 그 가련한 딸의 인생 항로를 슬퍼하랴. 그런 모든 광경을 건너뛰어 김춘추는 얼빠진 사람 모양으로 망연히 서 있었다. 이 원수의 백제를. 무심코 서 있는 그의 입에서는 이런 머리도 끝도 없는 말이 때때로 새어나왔다. 사서에 기록하기를. 김춘추는 이 말을 듣고 기둥에 기대어 하루 종일 눈을 깜빡이지 않으며 서 있었고 사람들이 앞을 지나가도 보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말하였다. 야, 대장부가 어찌 세상을 삼키지 못할까? 망연히 서 있는 그의 머리에 일고 있는 단 한 가지의 생각은 이 원수의 백제를 그냥 둘 수 없다는 것뿐이었다. 크게 보자면 나라의 원수요. 작게 보자면 그 일생을 애처롭게 마친 가련한 딸 고타조의 원수다. 이를 어찌 그냥 두랴? 이름 없는 군사를, 단지 침략한 위한 군사를 연이어 일으키는 백제로서 어제는 미후 등 사십여성을 빼앗고 오늘은 대야성을 빼앗았으면 내일은 또 어디를 침략하여 올지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침략할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원수도 원수지만 한번 단단히 두들겨 주어서 다시는 야심을 품지 못하도록 혼내주지 않으면 연이어 쳐들어오는 무명지사의 신라의 관민은 마음 놓고 내일의 아침을 준비할 수가 없다. 원수를 갚지 못하더라도 한 주먹을 단단히 가해서 다시는 넘볼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나라에서는 하루도 베개를 높이 하고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러나 워낙 내 나라의 힘이 부족한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기둥에 기대어 서 있는 춘추의 머리에는 가지가지의 생각이 일어났다. 명신명장이 배출된 위에 또한 명군 의자왕이 등극한 백제는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며 그 날카로운 끝을 막을 자가 없었다. 반면에 우리 신라는 겨우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합하여 통일의 공은 이루었으나 아직 튼튼한 자리를 잡지 못하였다. 김춘추 자신이 일국의 신망을 한 몸에 지니고 있고 대장군 김유신의 위력이 국내를 덮고 있기는 하지만 자리 잡지 못한 나라이기에 아직 백제를 대적하기에는 힘이 훨씬 부족하다. 그러나 이대로 두면 그칠 줄 모르는 백제의 횡포를 어찌할 수 없었다. 그로부터 김춘추는 음식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하고 누워도 편히 잠들지 못하는 상태로 현저히 기분이 침울해지고 기력이 줄어들었다. 지금 이 국가의 불안한 상태에서 임금, 선덕여왕, 은 오직 김춘추 한 사람을 믿고 김춘추에게 어떻게든 이 국면을 타게 하기를 은근히 재촉하고 있었다. 내 나라가 워낙 약하니 임금도 김춘추에게 어떻게 하라고 재촉을 하거나 왜 이러이러하게 하느냐고 힐책하지는 못하나. 김춘추가 담당하면 어떻게든 이 국면이 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요행심으로 은근히 춘추에게 재촉하고 있었다. 임금도 그러하거니와 온 백성도 또한 김춘추 한 사람을 믿고 김춘추가 어떻게 활동하면 이 불안한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김춘추의 동정을 엿보고 있었다. 이렇듯 임금과 온 국민에게 무언의 책무를 지고 있는 김춘추는 이 재촉에 대해서라도 어떻게든 무슨 보답이라도 해야 할 텐데. 두고두고 생각해봐도 아무 방책도 떠오르지 않아서 혼자 애타고 번민하고 있을 뿐이다. 김춘추 자신의 처남이자 막역지우인 대장군 김유신과 늘 마주 앉아 무슨 대책이 있을까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무슨 묘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의 그해 9월도 어느덧 지나가고 10월도 지나갔다. 사람의 근심이나 분노는 세월이 흐르면 자연스레 씻겨진다고 한다. 그러나 김춘추의 마음에 맺힌 근심과 억울함은 세월의 힘으로도 씻겨지지 않았다. 그것이 춘추 혼자의 근심이나 억울함이었다면 혹은 세월의 힘으로 씻겨졌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춘추의 마음에 맺힌 것은 온 신라 백성의 기대가 춘추의 뒤에서 그를 재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쪽으로 무시무시한 원수 백제를 가지고 있는 온 신라 백성은 하루도 마음을 놓고 내일의 살림을 준비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호책과 방비책을 김춘추에게 재촉하는 것이었다. 온 국민의 재촉을 몸으로 느끼는 춘추는 그 책임감 때문에 잠시도 마음 놓을 데가 없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춘추의 몸이 쇠약해지면서 차차 강박적 위험까지 띠게 되었다.
이 문제를 급속히 해결하지 못하면 큰일이 생길 것만 같은 불안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약한 힘으로는 도저히 백제를 대적할 수 없고 실력으로 백제를 대적하지 못해 가지고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임을 어찌할 수 없었다. 물에 빠진 자는 지푸라라도 붙든다. 물에 빠진 춘추는 마지막으로 할 수 없이 지푸라기라도 붙들 수밖에 없었다. 고구려에게 조력을 청하자. 고구려와 백제는 본시 같은 조상의 후손으로서 고구려의 시조 동명성왕을 백제는 자신들의 시조로 모시고 숭앙한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고 서로 멀어지는 동안 자연히 분규도 생기고 싸우는 일이 잦아져서 지금은 원수지간처럼 보이기도 한다. 고구려와 백제의 사이가 이러하니 신라에서 고구려를 잘 달랜다면 백제 공격에 협력해 줄지도 알 수 없다. 신라라고 고구려와 친밀한 연분이 있는 것도 아니다. 친밀은커녕 늘 국교 관계에 분규가 있어 왔다. 그러나 물에 빠진 지금의 형편으로는 지푸라기라도 붙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고구려에게 협력을 빌어보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마음먹고 이를 아뢰고자 임금을 뵐 때 춘추는 차마 말이 나오지 않고 눈물만 비오듯 흘렀다. 임금과 국민의 신망을 한 몸에 지니고 있는 춘추로서 아무 신통한 묘책도 없이 이제 최후로 고구려의 힘을 빌자고 임금께 아뢰어 청하려니 말문이 막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주저하고 주저한 끝에 간신히 말을 더듬으며 이 뜻을 임금 선덕여왕께 아뢰었다. 임금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을 리가 없었다. 내가 일국의 군왕이라 하나 구중의 아녀로 무엇을 알겠느냐? 이찬만 믿는 바니 이찬의 의향이 그렇다면 이찬의 의향대로 하려무나.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장담할 수도 없고 실패하면 국가의 치욕만 더할 일에 대하여 춘추로서는 더 할 말이 없었다. 이찬, 그런데 그 청병을 고구려에서 응낙할까? 글쎄옵니다. 무릇 그것부터가 문제였다. 과거에도 고구려는 그 강대함을 자랑삼아 늘 신라에게 왕자의 볼모를 요구하고 왕자가 볼모로 가면 대개 늙기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고구려에서 종신하였다. 과거의 예도 그러했지만 더구나 현재 고구려의 재상으로 있는 사람은 일대의 영웅 연개소문이다. 연개소문의 마음은 신라와 백제를 고구려의 소나귀에 넣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신라의 두드러진 인물로 알려진 김춘추를 그냥 볼모로 잡아둘 수도 있다. 사정이 이런지라 고구려에서 신라의 청병에 응낙할지는 춘추로서도 확신할 수 없었다. 신은 김장군 유신과 잘 협의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찬만 믿는다. 이렇게 해서 어전을 나왔다. 성사 여부는 미지수이지만 좌우간 고구려의 청병을 한다는 일에 대해서는 임금의 윤허를 받은 뒤에 김춘추는 비로소 이 일을 대장군 김유신에게 알렸다. 벌써 10월도 다 가고 동짓달에 접어드는 시기였다. 남쪽 나라 계림에도 겨울의 세기완년이 이르러 만물은 가을의 쓸쓸한 빛깔에서 겨울의 무장으로 들어서려는 시기에 가슴 깊이 무거운 수심을 간직한 춘추는 김유신을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유신은 춘추를 맞이하여 그의 내실로 안내했다. 유신 장군의 안내로 춘추가 유신과 마주 앉은 방은 춘추에게 있어서는 감회 깊은 방이었다. 일찍이 춘추와 유신이 혈기왕성한 어느 해 정월에 유신의 집 후원에서 축국을 논 일이 있었다. 그때 유신은 실수로 춘추의 옷자락을 밟아 찢었다. 유신은 이 경솔함을 사과하고 춘추를 안내하여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의 누이 무늬로 하여금 찢어진 옷을 기워주게 했다. 그날 춘추의 찢어진 옷자락을 기운 무늬가 오늘날 춘추의 사랑하는 아내가 되었다. 그날의 찢어진 옷이 인연이 되어 두 남녀는 결합하게 되었다. 지금 중대한 사명을 띠고 사지로 떠나려는 순간 옛 인연이 있는 그 방에서 옛 인연을 지어준 유신과 마주 앉으니 만감이 스스로 가슴에 사무쳐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심에 잠긴 춘추에게 유신은 여러 차례 그 수심의 원인을 물었다. 한창 식욕이 좋을 때는 하루에 쌀 3말과 꿩 9마리를 먹던 춘추가 이날은 유신의 대접에 마지못해 수저를 움직였다. 유신의 여러 차례 질문을 받고 춘추는 비로소 오늘 임금께 아뢰고 청하여 윤허받은 일에 대해 유신에게 자세히 말했다.
춘추의 말을 다 듣고도 유신은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길고 깊은 탄식만 나올 뿐이었다. 한참 뒤에야 비로소 유신이 입을 열었다. 성사 여부는 둘째치고 이찬의 신상이 안전하겠습니까? 고구려에서 무사히 귀국하시겠습니까? 그게... 춘추는 말을 중도에 끊고 한 무릎 유신에게 다가 앉았다. 손을 들어 앞으로 내밀었다. 그 손에 대해 마주 나오는 유신의 손을 꽉 잡았다. 장군. 장군과 나는 이신동심, 같이 나라의 중요한 신하로. 말을 끊었다. 손을 마주 잡은 채 머리를 푹 숙였다. 등에 진 짐의 중대함이 더욱 절실히 느껴졌다. 지금 중대한 임무를 띠고 저 나라에 갔다가 불행히도 저 나라 사람에게 해를 입으면 장군은 어떻게 하겠소? 춘추의 말이 끝나기 전에 유신의 대답이 먼저 나왔다. 불행히 그런 일이 생기면 내 말발굽이 여제 두 나라 왕정을 쑥대밭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야 내가 무슨 면목으로 장차 백성을 대하겠습니까? 유신은 눈을 들어 춘추를 건너보았다. 유신의 눈에는 눈물이 한 겹 서려 있었다. 그렇지만 이찬, 내 생각으로는 성사는 어려울 듯한데 한 길밖에 다른 길이 없으니 어찌하겠습니까? 잠시 서로 얼굴만 바라보았다. 성사시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명조차 보전하기 힘든 길을 떠나려는 사람과 이 사람을 보내는 사람, 서로 할 말이 없어 얼굴만 마주볼 뿐이었다. 자, 우리 서약을. 그럽시다. 두 사람의 앞에는 잔이 놓여 있었다. 두 사람은 칼로 손을 베어 흐르는 선혈을 잔에 받았다. 잔에 받은 피를 저어 섞어서 둘이 나누어 마셨다. 장군, 내가 2달을 기약할 테니 2달이 지나도 내가 돌아오지 않거든 이승에서는 다시 볼 기약이 없는 사람으로 알아주시오. 네, 2달을 기다려보아 이찬께서 안 돌아오시면 내가 성상께 여쭈어 용병 1만을 빌려 여제 두 나라 왕정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이찬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내 사사로운 원수도 원수려니와 국사는? 저 백제의 횡포는? 지금 우리나라의 민심이 해이되어 백제를 당하지 못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으로야 우리나라나 백제나 매일반이 아니겠습니까? 이찬께서 저 나라에서 해를 입으시면 그로써 민심을 격동시키면 우리나라 백성인들 어찌 백제인에게 지겠습니까? 격동된 민심으로 저 나라를 들이치면 능히 백제의 강병이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뒷일을 장군께 믿을 뿐입니다. 뒷일은 염려 마시고 성사에만 주력하세요. 그럼 2달. 네, 고대하겠습니다. 부디 성사하세요. 이렇게 해서 피를 나누어 마시고 작별하였다. 김춘추는 간소한 행차에 종자 몇 명을 데리고 계림을 떠났다. 향하는 곳은 고구려의 서울이었다. 그의 어깨에 짊어진 짐은 국가사활의 중대한 열쇠였다. 동짓달에서 섣달로 차차 깊어가는 추운 절기에 남국에서 북국으로 차차 더 추운 곳으로 가는 김춘추였지만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 때문에 추위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긴장된 심경이었다. 길을 재촉하여 대매현까지 이른 때였다. 그 지방에 사는 두사지라는 사람이 춘추를 찾아와 청포 300피를 바쳤다. 이찬께서 지금 천금 같은 귀한 몸으로 나라를 위해 만리 이역에 가시는데 혹시 무엇이든 옹색한 일을 당하실 때 소용이 될까 해서 약소한 물건이지만 바칩니다. 쓰실 때가 있으시면 저의 무한한 영광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혹시 짐스러울지 모르지만 이도 모두 소민의 국가에 대한 충심에서 나온 것이며 또한 춘추 자신이 지니고 있는 중대한 책무에 대한 국민의 헌납품이라 생각하니 고마운 마음이 가득했다. 고맙네. 객지에서는 무엇이든 부족한 법이라 이것도 가지고 가면 얼마나 유용할지 모르겠네. 내 일신보다도 이번 사명이 무사히 성취되기를 신명께 축원해주게. 그거야 분부 안 계셔도 어련하겠습니까? 그럼 이 모진 삭풍에 몸 조심하시고 무사히 사명을 치르세요. 고맙네. 이렇게 해서 대매현을 떠나 또 길을 재촉하였다. 드디어 고구려의 서울까지 이르렀다.
일찍이 수나라 문제의 30만 대군을 어린애 다루듯 쳐 물리치고 그 뒤를 잇는 수나라 양제의 200만 대군을 겨우 2700의 패잔병을 제외하고는 전멸시켜 수나라는 고구려 패전으로 인해 망했다. 대신으로 선 당나라의 고조의 정벌군과 태종의 정벌군을 잇따라 전멸시켜 그 위력이 천하를 누르는 고구려였다. 국채가 해이되고 군심이 문란해진 신라에서 장성한 김춘추에게 고구려 서울의 모습은 가슴을 서늘하게 했다. 그 국민의 표표함은 둘째치고 병비의 정밀함과 군사의 정비됨은 과연 동방의 강국다운 모습이었다. 이웃나라가 이러하거늘 내 나라의 현황을 돌아볼 때 한심한 생각뿐이었다. 그날 밤 춘추는 장거리 여행에 피곤한 몸이었지만 빨리 잠들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돌아서서 내 나라로 돌아갈까? 남을 의지할 생각을 왜 품으랴. 내 나라의 무력이 이 고구려만 같다면 백제의 횡포가 무엇이 두렵겠는가. 백제가 횡포한 것은 결국 내 나라가 약하기 때문이다. 내 나라가 약한 것은 백성의 탓이 아니라 위에서 거느리고 지도하는 지도자 계급의 무의한 탓이다. 내 나라 백성도 같은 사람인 이상 잘 지도하고 훈련만 하면 왜 이 고구려만 못할 것이며 내 형세가 고구려만 같다면 왜 남의 나라의 수모를 받겠는가. 남을 의지하기보다 먼저 나 자신을 고칠 필요가 있다. 남을 의지할 생각을 지금이라도 버리고 발을 돌이켜 내 나라 신라로 돌아갈까? 돌아가서 내 나라를 빨리 키우는데 전력을 다할까? 그러나 눈앞에 닥친 현재의 백제의 수모에 우선 임시적으로라도 피할 필요가 있는 현재의 형편으로는 이왕 여기까지 왔다가 청병을 해보지도 않고 귀국한다는 것은 너무도 싱거웠다. 국력 양성은 차차 하겠지만 우선 현재 받고 있는 모멸에서 벗어나고 이미 받은 수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는 청병은 해보아야 할 것이다. 모사는 사람이 하고 성사는 하늘에 달려있다지만 성불성은 예측할 수 없으나 부딪혀 보기는 해야 할 것이다. 고구려의 강대함을 보고 춘추는 신라 국민훈련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그 실행의 결심을 굳게 하였다. 사서에는 고구려 왕 고장은 평소 춘추의 이름이 비범하다고 들어 병사들을 엄히 배치한 후에 그를 만나보았다. 라고 했지만 유난히 위엄을 보인 것은 아니고 평소의 위엄으로 보였지만 신라인의 눈에는 그렇게 비친 것이었다. 춘추는 고구려 조정에 자신이 이번에 고구려에 오게 된 사명을 대강하려고 왕께 아련하기를 청하였다. 이리하여 고구려 임금의 어전에 나아가게 되었다. 고구려 임금은 그때 등극한 보장왕이었다. 임금의 곁에는 일대의 영웅 연개소문이 시립하고 기치 창검이 휘황하고 엄숙하게 번뜩였다. 문약한 신라 조정의 풍습에 젖은 김춘추는 처음 한순간 이 위험에 위압되었다. 이 위압에서 정신을 수습할 때에 왕께 시립했던 연개소문이 물었다. 이 추운 절기에 먼 길을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에 대해 춘추는 먼저 임금께 신라왕의 문안을 전하고 그 뒤에 이번의 사명을 말했다. 그리고 지금 여쭌 바와 같이 백제가 무도하게도 늘 우리나라의 강역을 침범함으로 대국의 병마를 빌어 백제에게 받은 치욕을 면할까 하는 생각으로 사신을 보내와 지금 대국에 청병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내의를 말했다. 보장왕은 그의 막리지 연개소문을 돌아보았다. 연개소문이 왕을 대신하여 춘추에게 물었다. 그럴 리가 있겠소? 아무리 백제국인들 까닭없이 남의 국가를 침범하고 강역을 노략질할 리가 없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까닭없이 남의 나라를 침략하여. 계속하는 말을 이번에는 보장왕이 가로막았다. 사신의 말은 까닭이 없다지만 백제로 보자면 무슨 연유가 있겠지. 신라와 백제의 옥신각신은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오만. 허기지고 굶주린 창자에 기름진 음식과 향기로운 술이 들어가니 추위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춘추의 심신은 차차 녹아들었다. 어느덧 술에 취한 김춘추가 다음날 깨어보니 감옥 아니었다. 보장왕이 김춘추를 떠볼 생각으로 마목현과 중령 땅을 요구하자 김춘추가 거절했다가 볼모로 잡힌 것이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김춘추는 선도해에게 비밀리에 청포 300피를 바쳤다. 선도해는 보장왕이 신임하는 고구려 재상이었다.
며칠 후 선도해가 주안상을 차려가지고 연금되어 있던 김춘추를 찾아왔다. 술을 계속 받으며 춘추는 생각했다. 지금 도해가 옥중에 자신을 찾아온 것은 물론 청포 300필의 효과일 것이다. 그러나 춘추는 청포 300필을 도해에게 보낸 것이 단지 이렇게 술이나 한 번 얻어먹기 위함이 아니었다. 도해도 춘추의 입장과 상황을 짐작하는 사람일 터 청포 300필을 보낼 때 덧붙인 사연이 없었더라도 그 의미를 짐작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도해는 무슨 수단이나 방법으로 자신을 혹시 잘되면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려는가? 술을 주고받으며 도해의 입이나 행동에서 그런 점을 발견하려고 매우 주의 깊게 보았지만 도해는 다만 시시하고 너절한 잡담만 하면서 술을 마시기만 했다. 감시하는 옥관이 있었으므로 물론 노골적으로 어떤 언사나 행동을 표시하지는 못했겠지만 좌우간 다른 무엇을 발견해 보려 했으나 도해는 계속 쓸데없는 한담만 하고 술만 연거푸 마셨다. 상당히 술이 취했다. 그러나 도해에게는 여전히 별다른 표시는 보이지 않았다. 한담과 옛말만 계속하는 가운데 도해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 계림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고구려에는 이런 재미있는 옛말이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인데 이야기가 재미있어요. 내가 그 이야기를 할 테니 이찬 들어보세요. 이러한 서두로 도해가 춘추에게 한 이야기는 대략 이러했다. 동해 용왕에게는 사랑하는 따님이 있었다. 그 따님이 우연히 병에 걸렸다. 좋다는 약은 구할 수 있는 대로 다 써보고 굿과 경도 다 해보았지만 따님의 병은 나날이 더 악화되었다. 고칠 약방문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약방문은 나왔으나 그 약을 구할 수가 없었다. 영험한 의원들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토끼의 간을 잡수셔야 이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그러나 깊은 바닷속에 있는 용궁에서 어떻게 해서 산짐승 토끼의 간을 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른 약으로 다스려 보았지만 용녀의 병은 나날이 더 중해졌다. 토끼의 간이 아니면 용녀의 병은 도저히 가망이 없었다. 사랑하는 따님의 병 때문에 용왕은 수심에 잠겼다. 구할 수 없는 토끼의 간. 그러나 따님을 어떻게든 구해보려는 성심으로 용왕은 이 구할 수 없는 토끼의 간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머리를 싸매고 생각했다. 드디어 한 가지 방안을 도출했다. 어족 중에서 육지에 올라가서 장시간을 지낼 수 있는 자는 오직 거북이었다. 이 거북에게 토끼의 간을 구하는 중대한 사명을 부탁해보기로 했다. 거북을 용궁으로 불렀다. 높은 벼슬과 많은 상금으로 토끼의 간을 구해오기를 거북에게 명했다. 빠르고 날쌔기로 유명한 토끼를 느리고 둔하기로 으뜸인 거북이가 어떻게 붙잡아 그 간을 얻어올까? 지중한 사명을 띤 거북은 벼슬과 재물에 욕심이 난 것이 아니라 천성이 충직한 짐승이라. 용왕께 대한 보답으로 무슨 수단을 써서든지 토끼의 간을 구해다가 용왕께 바쳐 용왕의 사랑하는 따님을 병에서 구원하고 이로써 용왕의 근심을 해소시켜드리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느리고 더딘 거북이므로 토끼를 붙잡아 힘으로 그 간을 꺼낼 생각은 꿈에도 낼 수 없었다. 이 충직하고 슬기롭지 못한 거북은 둔한 머리를 짜내어 토끼를 속여서 바다로 끌고 가기로 했다. 우선 문제는 토끼의 생김새였다. 대왕님, 분부대로 봉행하겠으나 소신이 무대에 올라가서 토끼를 만날지라도 그 생김새를 모르니 그것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것도 그럴 만한 말이로다. 용왕도 토끼의 생김새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여러 어족을 불러 토끼의 생김새를 아는 자를 찾아내어 그로 하여금 토끼의 생긴 모양을 거북에게 설명하게 했다. 설명만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마지막에 화공을 불러서 설명하는 대로 토끼의 모양을 그림으로 그리게 했다. 자, 이것이 토끼의 화상이로다. 이것을 마음 깊이 잘 간직하고 예. 화공에게서 받은 토끼의 화상을 잘 간직하고 어슬렁어슬렁 무트로 올라갔다. 수풀을 찾아갔다. 그의 짐작으로는 토끼가 다닐 듯한 곳으로 찾아 기어갔다. 토끼의 화상을 펼치고 기다리기를 한나절,
한 마리의 토끼가 깡충깡충 달려와서 거북이 앉아있는 그곳에 와서 코를 벌름거리며 무엇을 살피고 있었다. 여기서 거북은 길게 목을 내밀었다. 여복의 토끼. 아이 깜짝이야. 누구야? 나로새. 나란히. 바다의 별주 부로새. 별주부. 바다의 별주부가 뭘 하러 무대에 올라왔나? 거북은 다시 토끼의 화상을 실물과 비교해 보았다. 임자가 분명 토끼인가? 틀림없지. 토끼구 말고. 여기서 거북은 그의 지혜로 연구한 꾀를 펼칠 순간이 왔다. 그의 능숙하지 못한 언변으로 토끼를 속여야 할 차례였다. 그는 다시 화상을 굽어보고 눈을 들어 실물 토끼를 쳐다보며 목을 뽑아 올려 감탄하는 얼굴을 했다. 그럴듯하군. 털도 이쁘기도 해라. 부드럽기는 비단 이상이구나. 눈깔 빛깔도 새빨갛게 물들었는가? 어쩌면 저리도 고울까? 주먹 같은 저 귀, 어쩌면 머리 꼭대기부터 꼬리까지 저렇듯 예쁠까? 저런 것들을 모두 잡아서 없애야지. 그냥 두었다가는 우리 용궁에서는 용녀가 모두 없어지겠구나. 이놈 토끼야. 내가 이쁘게 생겨서 우리 용왕님의 따님이 너를 잠깐 보고 그만 홀딱 반해서 상사병이 나서 자리에 눕게 됐다. 인삼녹용, 백약이 무효고 내 놈과 혼인을 하지 못하면 다시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게 됐단다. 우리 용왕님도 처음에는 무대 천한 생물을 어떻게 용궁에 불러들여 부마로 삼겠느냐고 노염이 심하시고 꾸중이 심하셨지만 따님이 워낙 내 놈의 눈빛 같은 털에 흠뻑 반해서 너와 혼인하지 않으면 죽겠다고 야단이니 어찌하겠느냐? 타이르고 꾸중하고 하다못해 결국 따님에게 지셔서 나더러 너를 좀 용궁까지 데려오라시누나. 이 벼락 맞을 놈. 우리 용궁 일색을 무대 사는 내 놈에게 빼앗길 일을 생각하면 분하기 끝이 없지만 우리 대왕의 분부가 계시니 할 수 없지. 여복의 토끼 생원. 나와 함께 가세. 여복의 임자를 데려오느라고 그릇 딴 놈 데려올까봐 임자 화상까지 그려서 내게 분부하셨다. 이 복벼락 맞을 자식 같으니? 천하 일색 용궁의 햇빛, 우리 용궁 공주를 내가 데려가면 우리 용궁은 컴컴해지겠구나. 능숙하지 못한 언변으로 늘어놓는 바람에 토끼는 얼떨떨해졌다. 자, 이 자식아, 내 등에 올라타라. 대체 어쩌자는 말인가? 아, 용궁에 들어가지. 그러나 잔말 말고 어서 올라타라. 좌우간 해롭지는 않은 일이다. 게다가 천하일색이라 하고 용왕의 부마라 하니 토끼의 비위가 동했다. 오르면 되겠는가? 염려 말고 어서 올라타라. 이리하여 토끼를 등에 태웠다. 다시 텀벙 바다로 들어갔다. 한참을 헤엄쳐서 바다 한가운데까지 이르렀다. 한참을 가다가 이제는 토끼를 놓칠 염려가 없게 되자 거북은 비로소 안심하면서 토끼를 잡아온 덕으로 받을 막대한 상과 높은 벼슬을 생각하며 얼굴에 떠오르는 미소를 금할 수 없었다. 여복의 토끼. 왜? 자네 덕분에 나는 이제 많은 상과 높은 벼슬을 하게 되었네 그려. 내가 부마가 되면 나도 그저 있지는 않을 테니. 하하하하, 내가 부마가 돼? 등에 업고 보니 내 살이 꽤 부드럽구나. 맛있겠는걸. 내가는 꺼내서 대왕님께 바치고 내 고기는 내가 얻어먹겠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말이었다. 응. 너를 잡아서 간을 꺼내 먹는단 말이야. 정직한 거북은 이제는 토끼가 도망치려야 칠 수 없는 한바다 가운데에 왔으니 안심하고 자기가 토끼를 속여서 지금 업고 가는 까닭을 토끼에게 다 말해주었다. 무대 짐승이란 그렇게 어리석단 말인가? 용궁 안에는 얼마나 사내가 없어서 너 같은 방정 맞고 야스꺼운 것에게 공주가 반하겠느냐 말이다. 저 잘난 맛에 산다고. 너는 그래 내 꼴이 스스로 이쁜 줄만 아느냐? 이 어리석은 무대 거사. 토끼는 잠자코 있다가 비로소 생긋 웃었다. 흥, 내가 어리석어. 어리석기는 내가 어리석지? 왜? 내 간이 어째서 그런 영약이 되겠는지. 이놈의 간 저놈의 간 다 제쳐놓고
유독 내 간이 그렇게 영약이 되겠는지. 그 점을 생각해보지 못한 자네가 어리석지 않고 뭐란 말인가? 그야 내가 알겠나? 여보게, 내 간은 남의 간과 달라서 한 달의 절반은 초승부터 보름까지는 몸속에 넣어두고 보름부터 금음까지는 꺼내어 연기로운 곳에 걸어두어 연기와 볕을 쬐내그려 반달을 연기와 볕에 쬐어 몸에 간직하면 그게 천하의 영약이 되는 걸세 그려. 그런 남다른 간이 아니고서야 왜 하필 토끼의 간이 약이 되겠나? 거북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그게 정말인가?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나? 그럼 지금 자네는 간을 가지고 있는가 안 가지고 있는가? 지금이 20날이 아닌가? 지금은 꺼내서 연기롭고 인적이 드문 청명한 곳에 잘 널어두었지? 그럼 헛걸음 일세 그려. 여기서 토끼는 한번 귀를 쫑긋하였다. 여보게, 거북네 아저씨. 응. 풀이 죽었다. 내 산에 돌아가서 그 간을 가져다가 몸속에 넣고 용궁에 가면 되겠나? 공주가 천하 일색이라지? 나 중매해 주겠나? 어떻게? 간을 가져다가 공주께 바쳐서 공주의 불치병이 낫는다면 나는 공주의 재생의 은인이 아닌가? 생명의 은인이 용왕님의 부마가 못 되겠나? 그렇지만 자네는 간을 꺼내서 공주께 바치면 살 수 있겠나? 지금도 간 없이 살아있지 않은가? 뿐더러 간을 완전히 꺼내면 반년만 지나면 또 새 간이 도단한다네. 중매만 서주겠다면 내가 그 간을 가져다가 공주께 바치마. 그건 내가 맞겠네? 자네 아니면 죽을 목숨을 자네 덕에 살아났으면 일생해로야 그 보은으로 충분하지 않겠나. 중매는 내가 장담하겠네. 그럼 무트로 돌아가세. 간은 꼭 가져오겠지? 염려 말게. 내야 간을 바쳐도 반년만 지나면 새 간이 도단하니 염려 없고 그 대신 용왕의 부마가 되는 일이니 내 일은 염려 말고 중매나 잘 부탁하네. 그건 내가 맞겠네? 이렇게 해서 거북은 토끼를 업은 채로 돌아섰다. 해안까지 이르렀다. 한 번 더 서로 다짐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거북은 등에 업었던 토끼를 내려놓았다. 거북의 등에서 무트로 내린 토끼는 몇 걸음 달려가서 거북에게 돌아섰다. 이 어리석은 짐승아. 이 세상에 간을 꺼내고 사는 짐승이 어디 있단 말이냐? 간은 여기 내 가슴 속에 그대로 있다. 잘 가거라. 나는 산으로 간다. 한 번 소리 높여 거북을 비웃고는 몸을 돌려서 산으로 달아났다. 선도해는 춘추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바다에서 피할 도리가 없으니까 하지 못할 일을 하겠노라고 거짓말을 해서 거북을 속이고 사지를 피했다는 말씀이요. 바다에서든 옥에서든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필요할 때는 할 줄 알아야 하는 법인 모양이지요. 허허허, 그 토끼 슬기롭지 않소? 김춘추는 선도해의 수수께끼를 알아들었다. 감시하는 옥관이 있으니 노골적으로는 말하지 못했지만 선도해가 춘추에게 한 토끼와 거북의 이야기는 춘추에게 고구려 조정을 속이고 몸을 빼어나가라는 뜻임에 틀림없었다. 무슨 거짓말을 어떻게 할지는 김춘추 자신이 생각해야 할 일이지만 속이고 몸을 빼어나가라는 선도해의 의견만은 충분히 알아들었다. 청포 300필의 값이 충분했다. 선도해를 보낸 뒤에 쓸쓸한 옥중에 혼자 남은 춘추는 고구려 조정을 속일 일을 생각했다. 고구려 조정에서는 춘추에게 지금 신라가 차지하고 있는 마목현과 중령 등지는 본래 고구려의 땅이니 돌려보내라는 요구를 하고 있었다. 그 요구만 들어주면 춘추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영토를 자위로 어떻게 한다는 것은 김춘추의 권한에 없는 일일 뿐더러 설사 권한 안의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자유를 위해 국가 영토를 논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도저히 응낙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돌려준다는 거짓말로 이 몸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그 방법은 혹 취해도 무방할까? 김춘추의 몸이라는 것도 신라 국가에서는 꽤 중요한 것이다. 현재의 인망으로 보든 신분지위로 보든 혹은 역량과 능력으로 보든 춘추의 존재는 현 신라의 무게를 훨씬 더하는 바다.
실질적으로 국가의 손해만 없을 터이면 임시 방편의 거짓말쯤은 해서라도 일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오직 자기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며 국가적으로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다. 김춘추는 자신의 일신의 자유를 도모하기 위해 고구려 조정의 비공식으로 마목현, 중령지방을 돌려주겠다는 거짓 약속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며칠 뒤 김춘추는 망리지 연개소문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춘추는 연개소문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 나를 좀 보자고 그랬소? 호상에 걸터앉아 연개소문은 춘추를 보았다. 사람을 위압하는 그의 눈초리 앞에 춘추는 마주 앉아 고요히 그를 우러러 보았다. 네, 망리지께 뵙고 잠깐 대왕님께 상주할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를 청하고자 합니다. 대왕님께는 무슨 사연이요? 내 몸을 고국으로 돌려보내 주신다면 마목현, 중령등지를 귀국에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럼 내가 대왕님께 여쭈어 이찬을 뵙게 하리다. 이리하여 춘추는 고구려 보장왕의 어전에 나아가게 되었다. 마목현, 중령등지를 우리 고구려에게 반환하겠다고? 보장왕은 춘추를 보자마자 곧 이 말을 꺼냈다. 예, 제가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가면 우리나라 임금님께 여쭈어 그 땅을 대왕님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게 될 것 같은가? 예, 소국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비록 우매하오나 소국의 귀한 몸이고 왕실의 지친입니다. 소국 몇백 리의 불모지보다는 저를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저의 무사귀국을 위해 몇백 리의 불모지는 결코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약 계림 임금이 응낙하지 않으면 저의 이 몸뚱이가 계림 국가로 보자면 약간의 영토보다 더 귀중합니다. 왕은 그의 망리지 연개소문을 돌아보았다. 어떻게 할까 하는 의견을 묻는 눈치였다. 연개소문이 왕께 아뢰었다. 계림은 본시 반복 무쌍하여 그대로 믿기 힘들지만 이찬을 인질로 삼아 국경까지 호송하고 거기서 마목현과 중령등지를 우리나라로 돌려받는 수속을 끝내고 이찬을 계림으로 돌려보내면 무방할 듯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해보지. 이리하여 마목현, 중령등지를 고구려로 돌려보내는 교환 조건으로 김춘추의 귀국을 허락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청포 300필로 몸의 해방을 약속받은 김춘추는 옥에서 해방되어 그가 나라에서 데리고 온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종자들이 묵고 있는 사관으로 몸을 의탁하였다. 김춘추를 국경까지 호송할 관원이 준비되기까지 2, 3일간을 더 고구려에 머물러야 했다. 옥에서는 나왔다. 그러나 장차 고구려의 호송 군관들과 함께 국경까지 가야 하니 거기서 고구려의 호송관원들을 어떻게 하고 홀로 고국으로 돌아가는가? 약속한 바 마목현과 중령 등의 반환은 마치 토끼가 거북에게 약속했던 생간을 꺼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춘추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바였다. 그야말로 임시의 방편에 지나지 않았다. 적지 않은 생명과 적지 않은 물자와 적지 않은 노력을 들여서 얻었던 그 영토를 왜 고구려에게 돌려주랴. 변변치 않은 몸뚱이 하나를 구하고자 그 피의 대상품을 고구려에게 준다니 당치 않은 소리다. 또 그만한 영토를 얻을 수 있다면 이 목숨을 아끼지 않겠거늘 지금 얻은 영토를 내 목숨 살겠다고 도로 내준다는 것은 큰 망령이요 망발이다. 설사 내가 어떤 망발로 우리나라 조정에 그런 건의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조정에서 승낙할 리가 만무하다. 섣불리 그런 소리를 꺼냈다가는 장군 김유신의 성난 칼에 몸과 머리가 두 토막이 날 것이다. 고구려 조정에서는 호송관원을 동행시켜 국경까지 보낸다고 하니 국경까지 가서 영토 반환에 수속이 되지 않으면 다시 자기를 붙들어 서울로 데려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성난 고구려의 군신에게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 죽는 것은 아깝지 않다. 그러나 내 한 사람이 없어지는 것은 신라 국가로 보아서는 막대한 손실이다. 똑똑히 가치를 따져보면 마목현과 중령 등 지방과 비교해도 그다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내 한 몸의 죽음은 아깝지 않더라도 국가적 안목으로 보아 경솔히 죽을 수 없는 몸이다. 어떻게 해서든 목숨을 보전하여 귀국해야겠다. 여기서 헛되이 죽지 않고 잘 살아남기만 하면 장차 나라를 위해
얼마나 큰 공로를 세울지 누가 알겠는가. 여기서 죽는 것은 의미 없는 헛죽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목숨을 보전하여 귀국할까? 그날 밤이었다. 춘추는 따로 방을 하나 차지하고 종자들은 종자들끼리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 때쯤 춘추는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구려의 감시 병사들뿐 아니라 자신의 종자들에게도 들키지 않을 만큼 소리를 감추어 곁방으로 소리 없이 건너갔다. 눈의 반사광 덕분에 방 안의 형체는 어렴풋이 알아볼 수 있었다. 잠든 종자들 사이를 한 사람 넘고 두 사람 넘어 그가 목적했던 사람에게 다다랐다. 먼저 그 사람의 입을 막았다. 그리고 가만가만 몸을 흔들었다. 몇 번 흔들리자 깨어난 그의 입을 수건으로 단단히 누르고 귀에 입을 가져다 대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폐부를 찌르는 듯한 음성으로 한마디 한마디 똑똑히 종자의 귀에다가 속삭였다. 먼저 귀국하거라. 김유신 대장군께 국경까지 정병을 이끌고 맞아달라고 부탁해라. 나머지는 알아서 잘 처리하거라. 간단한 부탁만 하고는 춘추는 자신의 자던 방으로 돌아왔다. 이제는 맡긴 일이 있으니 마음 놓고 잠자리에 들었다. 본래 김춘추가 고국을 떠나 고구려로 올 때 김유신과 약속한 바 2달이 지나도 춘추가 귀국하지 않으면 고구려에서 해를 입은 줄로 간주하고 김유신이 정병을 이끌고 달려와서 고구려와 백제 두 왕정을 쑥바드로 만들기로 한 그 2달이 거의 다 되었다. 굳고 용감한 김유신은 혹시 지금 그 정병의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김춘추가 두 나라 국경까지 이르기 전에 김유신의 행동이 시작되면 모든 일은 다 허물어지고 만다. 지금 김춘추가 보낸 사자가 유신이 정병을 이끌고 출발하려는 바로 그 시기에 도달해야 딱 좋을 것이다. 아직 김유신 정병의 정보가 고구려 조정에 전해지지 않았으니 여기서 보낸 사자가 빨리 가기만 하면 꼭 알맞은 날짜에 도착할 것이다. 그렇게 되게 해주소서. 춘추는 마음속으로 기원하였다. 드디어 춘추가 고구려를 출발하는 날이 이르렀다. 김춘추는 고구려 임금께 하직하고 고구려의 장상들과 작별하고 귀국의 길에 올랐다. 춘추가 이곳으로 올 때 데리고 와서 그동안 춘추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밖에서 기다리던 신라의 종자들이며 춘추를 호송하는 고구려의 호송관원 20명의 일행은 북극 정월의 매운 바람을 맞으며 고구려 서울을 떠났다. 춘추 본래의 목적이었던 청병은 완전히 실패하였다. 지금 구원병은커녕 무사히 국경을 넘는 것까지도 의심스러운 처지에서 2달 전에 왔던 길을 거꾸로 따라 고국으로 길을 나섰다. 청병을 왔다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만 해도 언짢은 일인데 자신이 무슨 죄가 있다고 호송병들에게 엄중히 단속을 받으면서 길을 가야 하는가? 그 위에 이제 장차 국경에 이르러서 거기에 김유신의 영접 정예군이 와 있다면 그 뒤처리를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귀국의 길이지만 앞일을 생각하면 답답하였다. 고구려에서 실패한 구원병의 문제는 자신이 무사히 귀국하기만 하면 다시 다른 길로 활동하여 당나라의 청병을 하여 당나라의 힘을 빌어 백제에게 분풀이를 하면 될 것이다. 같은 이웃나라의 분쟁을 멀리 당나라에까지 청병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지만 고구려가 이 청병을 응낙하지 않고 다른 시비를 꺼내니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보다도 선결 문제는 자신의 무사 귀국이다. 이 문제가 어떻게 귀결될 것인가? 하루 이틀, 한 걸음 두 걸음 국경에 가까워질수록 월경 문제가 점점 더 가슴을 무겁게 하였다. 김유신에게 보낸 사자는 어떻게 되었는가? 중도에 지체되지는 않았는가? 무사히 계림까지 도달하여 예상했던 바와 같이 김유신을 만나 지금 이리로 달려오는 중인가? 혹은 어떤 문제가 생겨 모든 계획이 틀어지지는 않았는가? 내일이면 국경에 도달하는 전날 밤이었다. 내일이라는 중대한 운명의 기로에 선 춘추는 긴장되어 좀처럼 잠이 들지 못했다. 지금껏 아무 소식도 없으니 불안증이 마음에 적지 않게 일어났다. 그저께와 똑같은 어제,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니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날이 되면 어찌할 것인가?
지금 고요히 잠든 이 세상에서 내일이라고 무슨 별다른 일이 생겨날 것 같지도 않았다. 무슨 변동, 무슨 변화가 있어야 할 텐데 오늘과 똑같은 내일이 오면 이 일을 어찌할 것인가. 근심 걱정으로 좀처럼 잠들지 못하고 이리저리 돌아 눕다가 거의 날이 밝아오면서 간신히 잠이 들었다. 첫잠을 푹 자다가 밖에서 나는 소리에 깜짝 놀라 깨었다. 밖에서는 많은 사람과 말울음 소리로 요란스러웠다. 날은 벌써 밝아 동쪽 하늘에는 불그스름한 아침빛 그림자까지 보이고 인마성이 소란하고 고함 소리와 질타 소리로 큰 소란이 일어난 것이 분명하였다. 동시에 이 소란한 소리를 누르고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 이찬 어디 계십니까? 약속에 따라 소장 김유신이 영접하러 왔습니다. 뭐라고?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다. 옷을 입고 자던 몸이라 그대로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김 장군. 어디 계십니까? 여기요, 김 장군. 서로 마주 붙들었다. 붙들고 나니 아무 말도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너무 벅차 눈물만 주르르 흘렀다. 김 장군, 어떻게? 정병 삼천을 이끌고 이찬을 영접하러 왔습니다. 이 근처의 민가를 점령하고 이틀 전부터 여기서 춘추가 오기를 기다렸다고 한다. 춘추를 호송해온 고구려의 호송관원들은 김유신에게 잡혀서 한편 방에 감금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김 장군,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성상께 욕을 돌렸으니 사람을 대할 면목이 없습니다. 백제의 무도함을 갚고자 이 나라에 청병을 왔더니 대왕께서는 도리어 내게 땅을 반환하라 요구하시니 이것은 일개 사신의 자유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라 지금 임시 방편으로 한때 거짓말로 응낙했지만 이는 위법에 못 이겨 부득이한 대답이라 시행할 수 없다고 대왕께 여쭈어라. 자신을 호송해온 고구려 관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신라의 삼천 정예병에게 호위되어 김유신과 말을 나란히 하여 서울로 길을 나섰다. 어깨에 짊어졌던 사명은 다 하지 못하였지만 무사히 귀국한 것을 기뻐한 임금은 큰 잔치를 열고 춘추를 맞았다. 이때 국경까지 진군하여 춘추를 무사히 맞아온 공로로 임금은 김유신을 암양주 자사로 제수하였다. 끝.